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자, 자이언트TV가 야심차게 새로운 코너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식 재테크 분야의 인기 저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투자 철학을 엿듣는 자이언트 책방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의 레벨을 바꾸는 미국 주식, 중국 주식을 저술한 정주영 비전 크리에이터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인기 유튜버시기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워낙 잘해주시겠지만 오늘 유익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책방이라는 코너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책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간단하게 책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해외 주식이죠. 네, 미국 주식, 중국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 철학, 방법론, 그리고 섹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좀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지도 않고 섹터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 있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분석을 거의 뭐 하루에도 8시간 이상씩 꾸준히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집대성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아까도 간단하게 낮, 중, 밤미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낮에는 중국을 하고 밤에는 미국을 하면서 돈을 불려나가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글로벌 G2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 동학 개미 운동이라 불리는 이제 국내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열풍이 굉장히 크게 불었었는데요. 그의 연장선상에서 서학 개미 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국내 투자가 아니라 해외 주식, 특히 미국과 중국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지금 패권 국가가 미국이죠. 네. 그리고 추격하는 패권 국가는 뭐 밉든 싫든 간에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이 시점에 더더욱 미국,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 패권 경쟁은 결국은 이제 미국, 중국의 기술 경쟁이 되고요. 그 기술 경쟁의 끝단에서는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그 접점에 있는 데이터 기술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 중국에서 계속 이제 더 성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나스닥 상장돼 있고 홍콩 상장돼 있는 미국 기업, 중국 기업들의 어떤 그 공시 그리고 뭐 거버넌스라고 하죠. 내부 통제 그리고 공시를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느냐,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 보면은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구글도 그런 알파벳, 그렇죠? 구글이라는 회사도 투자자들 상대로 이렇게 자신들의 전략을 발표하는 것을 매우 깊이 하거든요. CEO가 나와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을 떠듭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 이렇게 미래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뭐 투자자들 상대로 우호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한국에는 대기업의 재계 서열 뭐 메디어 안에 들면 총수라는 그렇죠. 그 일가라는 이런 뭔가가 엔터티가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중국의 혁신 기업들 보면은 그런 개념이 상당히 모호해요. 미국 기업은 당연히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핀토토 같은 중국의 혁신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총수가 뭐 80년대생입니다. 이렇게 물러났어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또 기빙 플래치,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선 활동에 많은 것을 하겠다. 그러면서 시스템으로 남겨둬요. 자기 후손한테 이걸 물려줄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의 거대한 어떤 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시대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G2 패권이 어떤 격화되는 이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변화의 어떤 메가 트렌드를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부 통제나 이런 정보 공유 측면에서도 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투자 근육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한국의 어떤 대기업 뭐 관련된 주식에다 투자하면 어쩔 때는 되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뭐 총수 일가들의 어떤 그 이익 관계 때문에
나의 그 개별 주식이 희생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상처들을 최대한 안 받으려면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미국, 중국의 대형 테크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의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내용을 책에다 좀 적어놨습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서학, 동학, 성학개미 운동들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글로 몰렸던 정도로 네. 이제 많은 사람이 잘 알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문제는 중국이란 말이죠. 네. 중국이 과연 투자에 적합한 시장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시선이 갈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번 나눠서 여쭤볼게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각각의 시장의 매력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미국 기업, 중국 기업으로 볼게요. 네. 그러니까 시장으로 치면 저는 중국의 A주 시장은 저도 좀 경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의 중국 기업 포트폴리오는 중국 A주보다는 홍콩 혹은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해요. 네. 중국 기업이지만 네. 나스닥 홍콩에 나와 있는 회사.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이 기업들이 내부 통제나 정보의 공유가 많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국 A주 시장은 그렇죠. 뭐 한국 못지않게 오히려 더하면 더했습니다. 뭐 이렇게 글자와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공시 자료의 내용이 되게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스닥 홍콩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그리고 나스닥이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서 중국 기업이 어떤 측면에서 매력이 있냐라고 보면 일단은 중국은 높은 성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한 지난 10년 동안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드렸어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또 기술 혁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술 혁신을 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소비가 늘어나요. 그러면 기업들은 성장을 하겠죠. 네. 재무제표는 거짓말을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난 한 6년, 7년 동안 텐센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뭐 텐센트의 뭐 전도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텐센트의 기업 가치의 성장은 너무 쉬운 어떤 1차 함수였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뭐 3억 명, 4억 명 쓰다가 지금은 위챗이라는 그 인스턴트 메신저를 11억 명이 쓴단 말이죠. 네네. 근데 텐센트의 위챗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오프라인에 연계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은 단일 앱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컴프리헨시브 이렇게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텐센트 안에서 텐센트는 중국에서 가장 큰 핀테크 기업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전체 900조에 달하는 기업 가치 중에 한 200~300조가 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 거기다가 세계 최대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고 네. 거기다가 다양한 오프라인의 거의 모든 이제 비즈니스들이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그동안 강조를 드렸는데 보시면은 텐센트의 기업 가치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성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뭐 트럼프가 뭐 위챗을 뭐 못 쓰게 하겠다. 근데 미국에서 못 쓰게 한 거죠. 네네. 근데 그때 저는 적절한 매수 타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대부분 중국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로컬 내수에서 사용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텐센트 위챗을 못 쓰게 손가락을 막 묶어놓지 않는 이상 이거는 악재가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곳곳에서 텐센트뿐만 아니라 뭐 핀토토 같은 경우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전자상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아프리카 TV 같은 네네. 그런 BJ가 막 이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하단에 있는 구매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배송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 그 생산하는 공장장님 나와주세요. 그럼 공장장님이 공장을 보여줘요. 라이브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유튜브와 뭐 쿠팡이 막 융합되어 있는 듯한 그렇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중국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바이러스 왔을 때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시고 중국이 뭐 바이러스를 빨리 극복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겠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좀 더 과감하게 중국의 테크 기업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또 많은 수익을 냈죠. 특히 뭐 메이트원 디엠핑 같은 경우는 중국의 뭐 중국판 배달의 민족인데 배달의 민족의 생태계보다 한 10배 큽니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은 단순히 이렇게 딜리버리 배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배달을 해주는 걸 넘어서 배달을 해주는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물건들, 당근이나 감자나 양파나 이런 것까지도 산지에서 직배송해서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그런 것까지 생태계가 아주 넓게 확장이 되면서 세계 최대의 온 디맨드 기업이 된 게 메이트한 디엠핑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2년 사이에 한 주가가 5배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뭐냐면 이 메이트한 디엠핑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도어대시라는 기업도 보이고요. 네, 그렇죠.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성장을 해나갈지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혁신만 바라보면 안 되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혁신도 반드시 함께 바라봐 줘야 된다. 그런데 비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중국 5대5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미국보다 중국이 더 경제 성장률이 빨라요. 네, 지금 6% 성장한다고 하지만 IMF에서 추정할 땐 8% 간다고 그래요. 오히려 중국 자체에서 6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외부의 시선에 볼 땐 7%, 8% 성장입니다. 외부가 더 높다. 더 높게 보는 네. 거죠. 오히려 감속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안정적으로 중국이 내수가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혜는 누가 보냐. 이제 데이터로 혁신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온디맨드 기업들 데이터 기반으로 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성장이 굉장히 돋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또 최근엔 뭐 이항 사태라든지 네. 지금 뭐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어제 블락딜 이야기가 좀 네, 나왔었고 그것도 이렇게 있었죠. 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좀 우려도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변동성이 이런 커서 부분은- 그래요. 이 부분은 변동성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중국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성장할 때도 막 많이 올라가지만 또 그만큼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항은 여전히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의 의견을 하고 있고 그 의견의 근거는 뭐냐면 사업의 본질이 확인을 해보니 뭐 공매도 리포트에 나온 것만큼 그렇게 엉망진창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 있고 기업가 정신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공매도 리포트가 언제나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최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 사실은 제가 봤던 그 시점 대비해서는 약간 마이너스 혹은 좀 더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살짝 플러스 나 있는 상황이고 일정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루싱 사태는 분명히 확실한 회계 부정이죠. 매출을 네네. 부풀리게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거는 뭐 한 20개, 30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보면 뭐 하나, 두 개 정도는? 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회계 부정은 이 자본시장이 있는 한 언제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성장의 스몰캡, 작은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아직은 자리 잡기 전에 이제 욕심이 발동하고 탐욕이 발동해서 어떤 그 문제를 발생할 때가 있죠. 네. 이게 중국만의 특수성이냐? 그러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좀 더 와일드하다는 거죠. 네. 좀 더 리스키하다는 거죠. 그건 감내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사실 중국이 성장성이 또 더 있기 때문에 네. 리스크 프로파일 측면에서 그렇게 틀리진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루싱 커피나 이항이나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가치가 말도 안 되게 높아요. 그렇죠. PSR 개념으로 보자고요. Price Sales Ratio라고 이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인데 매출액이 막 10년, 20년 쌓여야 그렇죠. 시가총액을 합리화시킬 만한 기업은 10년 전에는 재무 이론으로는 도저히 상상 불가능한 밸류에이션이에요. 기업 가치가 너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런 진짜 어마무시하게 높은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자신의 자산의 상당 부분 막 20%, 30%, 40% 때로는 몰빵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자신의 리스크 프로파일, 자신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업도 사실은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을 다 비트코인에 몰빵을 하고 있다 그러면 편안함을 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그렇죠. 분명히 업사이드는 있겠지만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산도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잡아야 돼요. 중국이 있으면 미국도 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뭐 6대 4가 됐든 이쪽을 6을 하고 4를 했든 간에 어쨌든 분산을 하라는 거죠. 분산을 해야 된다. 네, 네네. 그리고 대형주와 소형주도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은 망하지 않아요. 네,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0배 가지도 않겠죠. 하지만 담아야 되냐, 안 담아야 되냐. 시대의 흐름을 우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기업, 구글 같은 기업의 주식을 담고 있어야 돼요. 텐센트, 이런 큰 기업들, 메이트한 댐핑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중구장대한 기업들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항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좀 작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진 에디팅으로 그러니까 유전자 조합을 통해서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병을 고치게 하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같은 회사 이런 회사도 사실 노벨상 받고 할 때는 그날은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네. 막 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 때문에 파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하면서 팔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금리 플레이를 하면 금리 플레이를 해야 되고 네. 기업의 창업가 정신을 믿으려면 창업가 정신을 믿어주는 거지. 이거 두 개를 혼재시키면은 투자 전략이 완전히 이제 흐리멍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는 저는 채권 투자자가 아니니까 금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네네. 오히려 섹터의 다이내믹,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비가역적으로 습관이 변하거든요. 네네. 10년 전, 20년 전 대비 2007년도 스마트폰 나온 다음에 습관이 얼마나 많이 바뀌셨어요. 기자님도 네네. 기사 칠 때나 뭐 할 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쓰고 했던 것들을 네네. PC로 했던 걸 지금 많은 부분 모바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십몇 년 동안 바뀌어 왔는데 앞으로 그럼 십몇 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기술로 우리의 습관이 바뀔 것이냐 이 습관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창업가고 기업이고 그 기업 뒤에는 창업가 정신이 있다. 그 창업가 정신을 믿어주면서 한 반년, 1년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서 믿어주고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뭐 미국과 중국의 이제 테크 혁신 기업,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 기술들을 잘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지금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전기차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섹터와 좀 종목 같은 걸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걸 봐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편리하게, 데이터로 즐겁게, 데이터로 오래 살게. 네, 섹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로 편리하게는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이 이제 이걸로 편리한 거죠. 메이트한 디엠핑도 마찬가지고 음식 주문하면은 딱 핸드폰으로 누르면은 음식이 오고 딱 누르면은 우버처럼 이제 차가 오고 누르면은 아마존처럼 물건이 와서 나한테 배송이 오는 거고 이런 어떤 데이터로 편리함. 그래서 미국 기업으로 보면 뭐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메이트한 디엠핑이 있고 뭐 핀토토도 있고 징동상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또 행복하고 즐거운 건 뭐냐면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데이터로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재해석되는가는 넷플릭스가 잘 보이고 있는 거고 네. 그것에 대한 좀 더 앞단으로 가면은 중국의 후이아나 또이 같은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e스포츠 기업이죠. e스포츠 기업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남이 게임 하는 거를 이제 부럽잖아요. 게임 잘하는 거 배틀그라운드나 뭐 롤, 리그 오브 레전드나 남이 프로게이머가 하는 거를 보는 게 부러워서 그걸 보다가 이제 그게 스포츠화가 되는 거예요. 인기를 갖고 트위치 있고. 같은 그런 플랫폼인가요? 그렇죠. 예, 트위치랑 비슷한데 후이아 또이 같은 경우 이제 텐센트 계열이고요. 두 회사 합쳐서 중국 내에서 e스포츠 스트리밍의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네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이 두 회사 공히 텐센트가 지배적인 주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고 저는 이제 이 e스포츠 분야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는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청년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돼요. 네, 기쁨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실업률 문제가 앞으로 더 이제 사회적 이슈가 돼서 커질 거고, 네. 그리고 또 중국의 빈부차도 너무 심하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중국산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 중국의 고유한 그 스포츠를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상당히 시급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8년도 19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의 e스포츠를 이제 행사를 여는 오프라인 그 스타디움을 중국 전역에 막 뭐 천억 원, 2천억 원씩 해가지고 다 건설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의 완공될 시점이고, 그래서 오프라인에 이제 행사를 과거에 못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좀 종식이 되고 이제 백신을 많이 투여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거꾸로 역설적으로 e스포츠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이 되면서 오프라인의 스타디움에 막 10,000명씩 몰려가지고 막 특별 공연하고 그런 것들이 또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되면서 또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향후에 1년, 2년 사이에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분야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로 오래 사는 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게 임상, 1상, 2상, 3상, 전임상부터 쭉 이제 모든 게 데이터예요. 네, 데이터이고, 그리고 이 분자 구조나
뒷단에 들어가 보면은 DNA 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을 이제 계속 데이터가 축적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이오 산업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바이오 산업은 전 데이터 산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이 뭐 그 특정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임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바이오 강국입니다. 그래요? 이미.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의 임상 이 위탁 그 연구를 담당하는 가장 큰 기업인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세계적인 그 수준을 갖고 있고, 또 그 계열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네. 또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 뭐 거의 이렇게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지금 글로벌리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벤트 바이오라는 기업도 보면은 그 중국판 셀트리온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 복제약이죠. 이렇게 페이턴트가 다 만료가 돼가는 그런 바이오 신약들을 이제 복제약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는 가능성이었는데 네네. 지금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이렇게 그 신약 출시를 뭐 계속 해나가면 한 1년, 2년 요 타임 갭을 가지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기업이 이노벤트 바이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중국의 이런 바이오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인 모두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발 바이오에 대한 그 얘기는 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려왔고, 말씀드린 이런 이노벤트 바이오나 우시앱텍, 우시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국의 바이오 산업은 더 갈 길이 멀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동안 과거에 몇 년 동안은 반도체가 중국의 어떤 국방에 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략 물자 측면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중국이 앞으로 그럼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은 어디냐라고 하면 바이오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이렇게 미국에서 개발된 이런 백신들이 중국으로 넘어올 때 이제 과연 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중국 자체적인 백신을 만들죠. 네, 만드는데 중국 자체 백신에 대한 거는 중국 사람들조차도 사실 아직 신뢰도가 낮아요. 겁나죠. 네네네. 무서워서 네네. 사실 그래서 중국 백신 안 만든다고 하니까 막 그 백신 개발사 회사 임직원들하고 그 가족들이 먼저 맞았어요. 네. 막 그런 일도 벌어지고 할 정도인데, 앞으로 3년, 5년 사이에 중국은 정말 수백조 원에 달하는 정부 기금, 정부 자금이 바이오 산업으로 빨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국방 차원에서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향후에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더라도 이제 중국의 이 어떤 그 무역 견제, 무역 전쟁은 더 격화될 거예요. 그래서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접점이 또 하나, 지금 뭐 과거에 반도체도 있고 뭐 테크 기업들, 화웨이, 뭐 샤오미 다 있었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이 바이오 섹터에서도 이 무역 전쟁이 벌어진다. 근데 우리는 돈을 벌 때 전쟁통의 기회를 얻는 게 그게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어떤 기술 격차나 이런 따로 국밥으로 가니까 우리는 중국의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도 다 그렇게 나스닥이나 홍콩 이렇게 다 상장돼 있는 기업들 소개해 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징, 짜이랩 다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네네. 시가총액도 엄청 크고 이미 상당히 뭐 기술 개발이나 이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신약들의 지금 진행되는 수준이 미국 기업들이 볼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 그래서 미국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나스닥 홍콩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은 중국의 인민폐 자금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가 자금이 그 기업 가치를 정당화 시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뒷단에 보면 대부분 뭐 미국 헤지 펀드들이나 뭐 영국 헤지 펀드도 들어와서 투자해놓고선 뭐 몇 년 동안 안 팝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본 ABC가 안 맞는 기업들은 그런 막 수십조 그렇죠. 펀드에 네네. 투자를 받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검증하기 전에 그런 미국의 대형 헤지 펀드들이 그 회사들의 내부를 좀 이렇게 검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안전판이 또 있는 거죠. 결국 데이터를 편리하게 즐겁게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 이 테크의 변화는 뭐 요즘에 뭐 사람들이 그래요. 뭐 금리 오르고 하니까 야, 이거 뭐 경기 민감주에 투자했다가 다시 또 성장주에 투자했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스윙 플레이를 되게 뭐
어떤 답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 맞추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맞추기 쉬운 건 뭔지 알아요? 10년 전에 아마존 투자하고 안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파는 이유는 뭐겠어요? 시대가 변할 거라는 그 변화에 대한 어떤 믿음이에요. 네네. 장기적인 믿음. 네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웨이트 앤 댐핑 저는 2년 전부터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웨이트 앤 댐핑의 그 서비스는 중국 사람들한테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네. 밥집에 가서 밥을 주문을 못 해요. 그냥 물리적으로. 네네네. 그 친구랑 어디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웨이트 앤 댐핑 링크가 날라오거든요. 우리 뭐 네이버 예약이나 뭐 하듯이. 카카오 이런 거 하는 네네. 것처럼 하면은 그 음식점에 가려면 거기에 리뷰가 막 2만 건이 달려 있어요. 그럼 그 리뷰 2만 건, 진성 리뷰 2만 건을 언제 누가 만드냐 이거죠. 경쟁자가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알리바바 쪽에 얼마라고 있긴 하지만 네. 이 텐센트 계열의 웨이트 앤 댐핑이 너무 앞서가가지고 그래서 그 압도적인 부분을 보고 기다려 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다큐사인. 네. 계약서에 우리 뭐 비밀 유지 확약서 아니면 간단한 계약서 3장짜리 미국 업체랑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요. 옛날 버전으로 하면 여기다가 다 찍고 사진 찍고 스캔한 거 먼저 보내고 실물은 DHL이나 이렇게 페덱스 통해 가지고 보내면 한 네네. 3, 4일 있다가 받으면 받았냐 안 받았냐 전화해서 물어보고 받았는데 뭐 어떻다 봤다 이러면서 이제 확인하잖아요. 이 모든 번잡스러움이 온라인 기반에 진짜 거의 모바일로도 다 되니까 네. 그럼 내 서명을 저장해놓고 내가 나임을 증명을 해놓으면 다큐사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또 전산에서 또 보안도 되면서 그러면서 계약을 진짜 5분 만에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3자가 나타나서 두 사람이 계약해라고 계약서 초안을 제3자가 A하고 갑하고 을한테 다 던져줘요. 그러면서 계약을 하시고 제3자가 그거를 또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사나 아니면 증권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렇게 AB라는 사람 계약을 맺어주는 거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도 정확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가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큐사인 계약서를 한 번, 두 번 쓰다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안 쓸 리가 없겠네. 라고 하고 막 재무제표도 뜯어보고 막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미국의 뭐 수십 개 금융기관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안 쓸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비가역적으로 불가피한 어떤 우리 소비 습관의 변화겠구나 하고 나서 투자하니까 작년에 사실 뭐 테슬라 말큼이나 엄청나게 핫한 주식 중에 하나가 다큐사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올해도 계속 지속 새롭게 발굴해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금방 말씀하신 것들이 좀 중국 기업 위주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다큐사인 등 뭐 미국 이야기도 했는데 미국 기업 중에서도 조금 유망한 기업들이나 좀 추천해 주실 종목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미국 기업은 사실은 저는 좀 기본기에 충실한 왜냐면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살진 못하니까 그 정말 소비의 앞단에 이렇게 막 중소형주를 투자할 만큼 그렇게 담력은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은 사실 상대적으로 제가 중국 폰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항상 온라인만 되면은 계속 이제 앱을 써볼 수 있어요. 한국에 앉아 있으면서도. 네네네. 그래서 조금 미국은 안전 위주로 가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그냥 오늘이 제일 싼 거다. 그렇게 보시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넷플릭스 보세요? 네, 씁니다, 저는. 그 맨날 구독 취소하고 싶죠? 근데 취소를 하게 됩니까? 또 새로운 걸 또 제공하죠. 네. 지금 또 뭐 포뮬라 1 새로 네. 에피소드 나왔고 네. 이제 앞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한 40개를 드라마로 만든대요. 뭐 외국 서양 배우들이 나와서 네. 총질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우리의 옛날 감성을 또 막. 그러니까 사실 넷플릭스 같은 기업은 반드시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컨텐츠 소비의 습관이 완전 바뀌어 버렸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거든요. 이게 그냥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가 또 넷플릭스이기도 해요. 네네. 그리고 그 창업가 정신도 진짜 뭐 미국에 정말 좋은 창업가들이 많아요. 근데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이분은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분이고 아직 팔팔하세요. 아직 열심히 창업의 정신을 계속 회사 안에다 불어넣고 있어요. 네. 뭐 디즈니 플러스가 나타났어요. 디즈니도 하시라는 거예요. 네. 디즈니도 대단한 회사다. 그럼 포트폴리오가 생기는 거죠. 디즈니와 넷플릭스. 디즈니는 뭐예요? 오프라인 기반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진격 앞으로 하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집의 원조집이죠. 컨텐츠 스트리밍의 원조집. 이 두 기업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중국의 스트리밍도 보여요. 한국의 스트리밍도 보이고. 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또 스타벅스 같은 회사. 스타벅스요? 네.
하워드 슐츠 정말 레전드죠. 그분이 쓴 책 3권은 꼭 읽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히 막 이렇게 금리에 대한 거, 환에 대한 거 공부는 매크로 투자 뭐 본인이 진짜 채권 투자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 깊이 공부하실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뭐 금리를 알아야 뭐 환율을 알아야 뭐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물어보고 싶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가 정신을 알아야 돼요. 네. 스타벅스의 종업원분들 막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파트너예요. 네. 회사의 임직원을 파트너라고 부르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번 돈을 진짜 많은 곳에 기부를 하고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어떤 기업을 멋지게 키워나가고 있는 회사가 스타벅스인데 이 회사가 또 엄청난 핀테크 회사라는 거죠. 사이렌 오더를 하죠. 오더를 하다 보면 여기다가 그 통장에서 자동 입금되게 해놓죠. 그러면 잔액이 항상 저 보면 한 4만 원, 5만 원 찰랑찰랑 거리면서 그 스타벅스 어떻게 보면 월렛에 계속 돈이 현금이 생겨요. 맞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다 그러죠. 네. 전 세계인이 그래요. 도시 속에 살아가는 도시 생활을 하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어요. 캐나다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스타벅스를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잔액이 몇만 원씩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네. 전 세계에서 되게 의미 있는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핀테크 회사가 스타벅스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확장성이 더 있다. 왜냐하면 이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임직원들이 파트너라는 생각하고 자기들이 영혼을 바쳐가지고 회사의 성장에 진짜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회사 대비 훨씬 그 일하시는 분들이 주인의식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파트너십 이게 진짜 그 기업의 창업가 정신이 기업의 한 명 한 명들한테 구성원한테 스며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이렇게 부합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가 위에서 상명하달식으로 가면 한 사람의 생각이겠지만 이게 그 종업원들 일하시는 구성원들한테 자발적으로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만들어버리면 아이디어가 수만 개가 수십만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모여지는 게 엄청나게 무섭다고 보고 그런 무형적인 가치를 바라보면서 스타벅스의 미래를 좋게 보고 역시나 뭐 경기 회복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좋은 회사이면서 동시에 핀테크 기업이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멋진 기업이면서 이렇게 좋은 기업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의 스타벅스가 되겠다고 했던 게 루싱커피인데 그렇죠. 루싱커피가 알아서 자폭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중국에서도 또 잘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매장이 몇천 개 더 늘어날 예정으로 보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사실은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걸 아는 중국 사람들도 또 그걸 리스펙트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역시 뭐 비슷한 맥락에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이 데이터로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하반기에 있을 미국의 경기 성장, 경기 다시 이제 뭐 침체에서 다시 회복으로 돌아서는 그 반등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은 큰 수혜를 얻을 것이다. 우버, 에어비앤비도 사실 좀 시선이 갈리기도 하는데 좋게 보신다는 거죠. 그쵸. 왜 쓰니까요. 에어비앤비 쓰잖아요. 에어비앤비는 주거와 여행과 이런 복합적인 어떤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 가족들하고 세 가족이 같이 어디 여행을 간다고 치면은 그냥 호텔을 방을 3개를 잡으면 뭐 30만 원, 30만 원, 90만 원 거의 100만 원이 다 들어요. 근데 되게 좁은 곳에 이제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호텔방 해봐야 별로 안 넓잖아요. 안 넓죠. 근데 100만 원이면 에어비앤비에서 저택을 빌릴 수 있어요. 저택을 빌려서 5룸짜리 다이닝 룸도 있고 막 앞에 수영장도 있고 애들 풀어놓고 하면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대저택을 누가 왜 빌려주냐? 에어비앤비가 있기 전에는 아무도 빌려줄 생각 안 했어요. 되게 소중한 건데. 근데 이게 에어비앤비가 생기면서는 그 대저택을 갖고 있는 자산가 입장에서도 나는 에어비앤비에 이거를 공유를 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되게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나름 트렌디한 것으로 인스타에 올릴 만한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뒤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기 이코노미 뭐 공유한다 이런 거 하는 건데 그 공유의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게 좋아 이렇게 가야 돼 당위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공유를 즐겁게 여기고 그 공유로 인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고 편리함을 느끼게 되면은 결국은 이대로 가는 거고 뒤로 다시 안 간다는 비가역적이다. 라는 것이네요. 네.
자, 지금 또